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릴 사탐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활과윤리 문제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유형이죠.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잡아봅시다. 윤리학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론 윤리학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나와볼게요.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추론의 규칙을 분석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도덕 언어 의미 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타윤리학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이론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도덕적 관행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술이라고 딱 대놓고 줬네요. 이건 기술윤리학입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이론 아니니까 틀렸네요. 3번 도덕적 논의에서 논리적 추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거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여기서 나라고 했으니까 메타윤리학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윤리 이론을 응용해서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이건 실천윤리학입니다. 구체적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메타라고 했으니까 나가 아니어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가와 나 공통점이네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갈대단이 서로 의지할 때 서 있을 수 있듯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을 조건으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무명이 멸하면 그 괴로움도 멸한다. 네, 우선 여기 앞부분을 먼저 봐볼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이제 모든 존재나 그런 현상 같은 게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하고 모든 현상이나 존재가 다 상호 관계를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앞부분은 연기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무명이란 단어 나왔는데 무명이 뭐죠? 그렇죠. 무명은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는 우선 석가모니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을 볼게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기로 들어야 한다. 기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도는 오직 빈 곳에만 모인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심재, 요거 뭐죠? 그렇죠.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요. 이거는 재물의 경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도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심재라고 키워드가 나왔고 이제 비어야 한다. 뭐 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을은 장자라고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선지 볼게요. 갑,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까진 맞는데 고정된 실체가 틀렸죠. 불교에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2번 정답이고요. 여기 위에 나왔던 제시문, 연기설이랑 무명을 이제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하늘의 도에 따라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12선악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죠. 도가에서는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하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만물의 위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위의 다스림까지는 맞는데 위계를 확립해야 한다? 도가랑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5번 볼게요. 갑과 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인의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유교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갑부터 볼게요. 기술은 타른패의 한 방식이다. 타른패 나오면 바로 누군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만 좀 더 봐볼게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하지 않고 기술을 단지 수단으로만 고찰할 경우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된다. 이 부분도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하이데거입니다. 다음 을 볼게요.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과 기술이 공허한 힘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야스퍼스입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사상가 vs 하이데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상가가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선지 볼게요. 갑.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이제 타른패에 대한 설명인데요. 타른패는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기억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을.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렇죠.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자체가 좋고 나쁘거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닌다. 아니죠. 방금 설명한 거랑 이제 통하는 내용인데요. 야스퍼스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쁜 거라고 이제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니지 않아요. 인간의 의도가 개입돼야지만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마지막 리을 볼게요.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지도를 통해 선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본질이라는 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뭐죠? 그렇죠. 이 다른 말로 기술 그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의 지도를 통해 선이 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을을 노리고 난 문제입니다. 을을 봐주시면 되는데 을이 틀렸죠. 왜냐면 앞에서 우리 디귿이랑 니은 다 봤듯이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이 될 수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제시문에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의 지도를 통해서 라는 말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을병 사상가들이 서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종신노역형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범죄 성공 가능성과 종신의 고통을 비교하게 한다.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 훨씬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다. 사상가 누구죠? 잘했습니다. 베카리아입니다. 종신노역형이라고 딱 대놓고 키워드 줬으니까 이 정도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을 볼게요.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살인자는 무조건 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한마디로 살인자는 사형 말고는 다른 대체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보복법 나왔고요. 앞부분에 살인했다면 사형당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칸트입니다. 병 볼게요. 시민의 안전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조건부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조국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 사회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파기했으니까 배신자다 라고 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사상가 다 잡았으니까 밑에 선지 볼게요. 이따가도 헷갈리지 않게 한번 써주고요. 이런 비판하는, 간과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끊고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끊으라는 거냐면 1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A와 C.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가해져서는 안 됨.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A, C는 여기 베카리아랑 루소가 해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이 앞부분이 베카리아랑 루소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본 다음에 맞다면 A, C에 해당하는 칸트가 이걸 간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앞부분부터 볼게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가해져서는 안 되나요?
아니죠. 베카리아랑 루소 둘 다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서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져서는 안 됨, 이 앞부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칸트가 이걸 간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B니까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혹한 결과임을 간과한다. 이것도 끊어서 볼게요. 칸트가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혹한 결과라고 보나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지니까 형광펜 쳐주시고요.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자는 형벌을 의혹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받을 행위를 의혹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혹이라는 거는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인자는 사형을 원해서 사형받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할 만한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사형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받을 만한 행위를 의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과하다의 앞부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바로 틀렸다고 하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음을 간과한다. 이것도 끊어야겠네요. D니까 칸트가 루소한테 하는 말입니다. 칸트,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다고 보나요? 맞습니다.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성,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요. 그러면 루소 이걸 간과하나요? 아니죠. 루소도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한 사람이어가지고 조국에 대한 배신자다 라고 했으니까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간과하는 게 틀려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E니까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루소,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있나요? 네, 루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사형당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베카리아 볼게요. 비판받고 있는 이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있다고 보나요? 없다고 보나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이 이제 루소랑 베카리아가 같은 사회계약설이지만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차별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루소는 생각하는데 베카리아는 간과하니까요.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있음에서 한번 끊어주고요. F니까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 부과할 수 있나요, 베카리아?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종신노역행입니다. 그러면 루소는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 부과할 수 있나요? 루소도 있어요. 뭐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가 아닙니다. 루소도 다른 형벌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정답 4번인 것까지 잡아봤고요. 이렇게 간과하는 비판 문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푼 것처럼 앞부분이랑 간과하는 사이를 끊고 앞부분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고 간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각자 제 것을 소유하고 제1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국가 내 세 계층 사이의 참견이나 기능의 상호 교환은 이 국가에 대한 최대 해악이며 가장 큰 악행이다. 기능의 상호 교환, 한마디로 역할 교환 안 된다고 한 거고요. 국가 내 세 계층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죠? 그렇죠. 플라톤입니다. 다음 을 볼게요.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 없다.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어도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리기 부족하면 예의를 익힐 겨를이 없다. 요거 항산, 항심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맹자입니다. 맹자는 백성은 항산, 한마디로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지 항심,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선지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국가 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지니까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국가 내 구성원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렇게 세 계층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절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직분에 임해야 한다. 맞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이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그들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너무 쉬운 선지입니다. 경제적 안정, 한마디로 항산이고요. 도덕적 삶, 항심입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 맞습니다. 리을 볼게요. 갑과 을, 다스리는 계층의 사적 재산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우선 갑 볼게요. 맞나요? 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치자랑 방위자, 둘이 더해서 수호자 계급은 사적 재산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 공동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 우선 틀렸고요. 을, 맹자는 맞습니다. 맹자는 사적 재산 소유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을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4번입니다. 다음으로 6번 넘어가 볼게요.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공공의 힘이 없는 건 전쟁 상태와 같다. 이걸 벗어나려면 권력과 힘을 하나에게 양도해야 한다.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홉스입니다. 홉스는 이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전쟁 상태와 같다. 이거를 벗어나려면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봤고 이때 하나의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를 뭐라고 하죠? 네, 리바이어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홉스까지 잡았고 을 볼게요.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시민사회에 속한 국가 구성원들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공동체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한결같은 심판관이 된다. 어느 정도 평화롭긴 하는데 이제 국가를 수립해서 국가가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로크입니다. 로크까지 잡았으니까 선지 볼게요. 1번, 통치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통치자 누구죠? 홉스가 말하는 통치자? 리바이어던입니다. 절대 군주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사회개혁 이후에야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시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을, 개인은 사회계약 시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뭐 평등, 자유, 집행권 이런 걸 양도하긴 하지만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 을, 만인이 재판관인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 요게 정답입니다. 로크의 입장을 완전 잘 설명해주는 그냥 그런 선지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재판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갑과 을, 소유권은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한 자연적 권리이다. 우선 갑부터 볼게요. 갑 맞나요? 갑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렇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없고 정의나 부정의 이런 기준도 없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만인이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유권은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한 게 아니라 사회계약이 된 후에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갑이 틀렸으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긴 하지만 을도 보자면 을은 맞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넘어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현실 공간에서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규범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현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해주는 게 맞지만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보장하다 보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익명 표현 자유 역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내가 이 어떤 사람에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선지 봅시다. 이 문제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사형제도에서 나왔던 비판 문제랑 비슷하게 푸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임. 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오히려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익명 표현이 인격권 침해 가능성과 무관함? 아니죠. 오히려 익명 표현은 더 인격권을 침해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야 함? 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규범이 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간과할까요? 간과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는 사이버든 현실이든 다 같은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는 게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함. 맞나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 이거 간과하나요? 간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볼게요.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함. 맞나요? 아니죠. 이제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것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볼게요.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며 뛰어넘을 수 없는 확실한 가능성이다. 키워드 현 존재 나왔습니다. 사상가 누구죠? 네, 하이데거입니다. 을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돼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사상가 누군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볼게요. 홀로 순수한 상태에 있게 된다. 죽음 이후에야 오직 영혼만을 사용해서 진정한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플라톤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이데아를 뜻하는 말이죠. 선지 볼게요. 1번 갑 볼게요. 인간은 삶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참된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아니죠. 삶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는 삶이 무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유한성을 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갑 인간과 동물 모두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아니죠. 죽음을 자각할 수 있는 건 인간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죽음을 계기로 영혼과 육체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육체는 죽으면 소멸해요. 영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데아에 속으시면 안 돼요.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맞네요. 너무 쉬운 선지입니다. 5번 볼게요. 갑과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비로소 참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갑 맞나요? 아니죠. 갑 이런 얘기 한 거 없어요. 을 볼게요. 플라톤은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이제 영혼이 이데아로 가기 때문에 참된 실제를 알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성스러운 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삶과 자연에서는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나타날 수 있다. 평범한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기본적 현상에서부터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난 사건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성현 나왔고요. 성스러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가 누구죠? 네, 엘리아데입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자연물 그 자체가 성이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 선지가 너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젠 지겨울 정도예요. 기억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그렇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돌이나 나무에도 성스러움이 깃들여져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돌이나 나무에 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 그 자체가 신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습니다. 엘리아드 문제에서는 선지에 이제 그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오답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니은 볼게요.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는 말이 있죠. 성스러움과 속됨은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디귿.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 공간과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된다. 네, 이것도 엘리아드가 설명한 그 워딩 자체여가지고 디귿도 쉽게 잡을 수 있었고요. 리을 볼게요.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 다양한 양태로 드러난다. 양태가 뭐죠? 네, 양태라는 건 사물의 형태나 상태인데요.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서 여러 성스러움의 형태를 드러내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볼게요. 갑을 명사상가들의 입장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갑부터 볼게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선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사상가 누구죠? 테일러입니다. 을,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을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배치라는 건 위반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한마디로 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게 인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칸트입니다. 병,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는 없다.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여러 존재들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누구죠? 싱어입니다. 사상가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고요. 아래쪽에도 써줄게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제가 지금 푸는 방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볼게요. 우선 옆에 갑, 을, 평 써줍니다. 실제 시험에서나 아니면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갑을 병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썼어요.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선지 볼 때 알파벳 ABCD 보시면 안 됩니다. ABCD는 가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억 볼게요.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생명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한마디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테일러 있다고 보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자체가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니까요. 을 볼게요. 칸트는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인간도 생명체에 포함되니까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있다가 맞습니다. 병, 싱어 볼게요. 누구 있죠? 그렇죠. 동물 플러스 인간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맞습니다. 3명 다 맞았는데 여기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네요. A는 테일러만의 입장이어야 되니까 셋 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볼게요.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갑은 도덕적 지위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보죠? 그렇죠. 생명체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지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가 맞습니다. 을 볼게요. 칸트는 도덕적 지위 여부, 뭐에 따라 갈리죠? 그렇죠. 이성에 따라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쾌고 감수 능력에 달려있지 않는 게 맞으니까 을이 맞습니다. 싱어 볼게요. 싱어는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가 뭐에 달려있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병은 틀렸네요. 보면은 B네요. B는 갑이랑 을의 공통 입장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갑, 을 맞고 병 아닌 게 맞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 잘 봐주셔야 되고요. 갑, 테일러부터 볼게요. 테일러는 이익 관심을 가지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을 볼게요.
이익관심을 가지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간만 고려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맞습니다. 병은 동물, 인간 다 고려해야 하니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C, 을이랑 병의 공통 입장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렸고요. 리을 볼게요. 행위 당사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갑 있나요? 그렇죠. 동물이 유기체니까 이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갑 맞고요. 을 볼게요. 칸트,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보죠.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하니까요.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볼게요.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막대하는 그런 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긋나요. 고통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 내 이익이 좀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병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D인데요. 갑, 을, 병 다 맞는 공통 입장이니까 D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 맞아서 정답은 니을, 리을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을부터 잡아봅시다. 갑, 자유세계에서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의 주체는 소유물에 관한 것이며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소유물의 이전, 소유물에서의 불이의 규정으로 구성된다. 사상가 누구죠? 네, 노직입니다. 소유물의 취득, 이전, 교정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을 볼게요.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체제로서 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게 된다.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실 텐데요.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 한마디로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상가 누구죠? 롤스입니다. 롤스는 제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어요. 갑을 잡았으니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최소 취득은 부정의하다. 맞나요? 아니죠. 노직은 그냥 취득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게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2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요거는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선지니까 형광펜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만약에 취득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구점에서 색연필을 훔쳐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자유롭게 이전된 거긴 해요. 근데 그 이전된 소유물이 역사적 과정을 봐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누군가한테 선물로 준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외가 아닙니다. 3번 볼게요.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 없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거 맞나요?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셨을 선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 증진,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는 몇 원칙이죠? 네, 2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제 2원칙이니까요. 근데 우리 정의의 원칙, 2원칙 말고 뭐 있죠? 1원칙이 있습니다. 축자적 우선성 때문에 1원칙이 2원칙보다 더 먼저여야 돼요. 1원칙이 준수된 후에야 2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가 아니라 1원칙이 준수될 때 최소수혜자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국가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재분배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롤스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재분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요거는 이제 을을 노리고 낸 선지예요. 을 볼게요. 롤스 맞나요? 아니죠. 사유재산권. 한마디로 기본적 권리는 아무리 1원칙이긴 하더라도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12번 넘어갈게요. 다음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참여자들은 도덕적 논증에 들어감으로써 교람된 합의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반성자세에서 소통적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어떠한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 대화인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담론 나왔습니다. 누구죠?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 담론윤리입니다. 선지 볼게요. 1번 규범의 타당성 확보는 담론 참여자 다수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여기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골랐습니다. 2, 3, 4, 5번 한번 쓱 볼게요. 담론 참여자들은 정당한 담론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당하게 결정된 거라면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받아들여야 해요. 3번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맞고요. 4번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이상적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일지라도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쉽게 잡을 수 있었고요. 다음 13번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해야 할 조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상가부터 잡아봅시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하였다. 고통과 쾌락 나왔으니까 공리주의인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7가지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때 공리에 부합한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봐야 된다고 했고요. 7가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벤담입니다. 이 정도는 진짜 쉽게 잡으셔야 해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문제 상황 없이 그냥 아래 읽어도 사상가의 입장 고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자 A는 드론 개발 기업으로부터 고액을 대가로 고성능 드론 개발 제의를 받았다. A는 고성능 드론이 재난 구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불법 감시에 악용될 수 있기에 그 제의를 받아들일지 망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번 제안해봅시다. 1번 드론 개발 참여가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려하세요. 의무의식 관련 없습니다. 이건 의무론 관련된 거죠. 완전 헛소리 던지고요. 2번 드론 개발이 초래할 결과를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고려하세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거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해서 이거 칸트 의무론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거는 그냥 그 사회에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벤담이 말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공리주의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결과를 공리주의에 따라 고려하세요. 맞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게 공리주의니까요. 3번 사회적 이익을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것임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의도는 상관없고요. 방금 봤듯이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4번 드론 개발이 유덕한 행위자가 참여할 만한 것인지를 고려하세요. 유덕한 행위자, 이게 뭐죠? 이건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한 행위만이 옳은 것임을 고려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인데요.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해야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랑 너의 이익이 둘 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총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증진하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네요.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시민불복종으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글은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감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단시키는 거, 좋은 거랑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감 감소 정도, 안 좋은 거,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누구죠? 싱어입니다. 을 볼게요.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여기 키워드입니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만 생겨난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만든다. 자산가 롤스입니다. 여기 밑에도 한번 써줄게요. 싱어랑 롤스. 이거 알고리즘 형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위로 보면서 푸셔야 합니다. 리을 선지부터 볼게요.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맞나요? 맞죠. 너무 쉬운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건 제1원칙 위배입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D급 볼게요.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맞습니다. 시민불복종을 이제 정당하게 하더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가 맞아요. 굉장히 빈출선지니까 잘 봐주셔야 합니다. 니은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요거는 A에 들어가야 되니까 갑은 맞고 을은 아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싱어 맞나요? 그렇죠. 위에서 시민불복종이 중단하려고 하는 악의 크기랑 존중감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효율성, 한마디로 시민불복종 했는데 정치체제가 너무 흔들려,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져. 그러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 맞고요. 을 볼게요. 롤스 맞나요? 롤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롤스도 시민불복종의 결과를 고려해야 돼요. 요 선지는 갑을 공통점이었고요. 둘 다 이제 시민불복종을 하면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이제 엄청난 무질서가 초래돼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아서 니은은 둘 다 맞는 거이기 때문에 A는 갑은 맞고 을은 틀려야 하니까 A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기억 볼게요.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갑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롤스, 을 맞나요? 을은 아닙니다.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 있네요. 왜냐면 갑은 맞고 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억 맞아서 정답은 기억 디귿리을 5번입니다. 다음 15번 내려가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쓱 스캔하시면서 키워드 잡고 푸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이쯤부터 볼게요.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폐해에 대한 해결책은 뭐래요? 관용이래요.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관용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상생을 지향한다. 그런데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해요. 밑줄 쳐주세요. 관용, 남을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관용이죠. 근데 그거에도 한계가 있대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관용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것도 관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되죠, 우리.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인간 존엄성을 좀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조차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 봅시다. 1번, 다원주의적 사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한 의견은 항상 일치되기 마련이다. 요건 위에 제시문 한번 봅시다. 제시문을 보면 여기 있네요. 사회에서 무엇을 관용하고 무엇을 관용 안 할지에 대한 의견을 부딪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항상 일치되기 마련이다. 이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불관용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게 맞죠? 모든 걸 다 관용하면 안 된다. 관용엔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4번, 불관용이 사회 내 어떤 구성원의 삶에도 피해를 끼칠 순 없다.
아니죠. 이거 그냥 헛소리고요. 5번. 관용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나랑 너랑 생각이 다를 때 우리 똑같아지자. 이게 아니라 나랑 다른 너도 인정해줄게 라는 거니까 5번도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의사상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사상가 누구죠? 칸트입니다.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었네요. 요거 여기에 밑줄 쳐둔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칸트의 영구평화에 대한 확정조항입니다. 확정조항을 여기 딱 제시해줬기 때문에 칸트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을 볼게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 종교,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 너무 쉽습니다. 누구죠? 갈퉁입니다. 선지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상비군의 존재가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상비군은 침략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1번 틀렸고요.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칸트의 영구평화 예비 조항에 대한 걸 그대로 선지에 넣어놨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형광펜 쳐주시고요. 3번 볼게요. 을. 모든 의도적인 폭력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보장된다. 아니죠. 의도적 폭력. 대놓고 때리는 그런 폭력이 없더라도 그 문화나 구조에 은은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다 사라져야지만 적극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폭력을 막기 위한 폭력, 그런 거 안 돼요. 5번. 갑과 을.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형광펜 내주시고요. 갑부터 볼게요. 갑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에요. 갑, 왜냐면 여기 위에서 말했잖아요. 공화정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을. 을도 맞습니다. 왜냐면 구조적 폭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구조적 폭력이 사회 체제랑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게 맞아요. 아닌 게 아니어가지고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 17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결합합니다. 사랑에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랑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지만 각자의 주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은 감정을 정화시키며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합니다. 갈등은 또한 핵심적 경험에 사랑의 기반이 있으며 이와 같이 경험되는 사랑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이게 키워드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네, 에리 프롬입니다. 프롬이 말한 사랑이에요. 선지 볼게요. 1번,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랑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감정을 정화시키고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1번 맞았고요. 2번,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사라진 합일의 상태이다. 2번 틀렸네요. 왜냐면 여기 한번 끊어보자면 우선 모든 갈등과 불화가 없어야 사랑인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오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도 틀렸고요. 합일. 합일이라는 거는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존재가 여전히 하나이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틀려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봐볼게요. 사랑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다. 너무 쉬운 말이고요. 4번.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했죠.
사랑은 받는 것,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죠. 5번. 사랑은 서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여기 밑줄 던 부분이죠.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미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 혹은 동물이기만 한 존재가 아닌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인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미적 만족은 어떤 것에서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밑줄 쳐주시고 이 문장 보고 누군지 알았어야 합니다. 누구죠? 네, 칸트입니다. 계속 볼게요. 누군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적 만족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칸트인 거 잡았으니까 선지 봐볼게요.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미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칸트는 미랑 선이 공통점은 있지만 별개의 영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미가 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건 틀렸습니다. 2번.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선과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보편타당성 여기 잘 표시해 주시고요. 이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 보실 때 약간 생소한 선지가 있거나 헷갈리면은 위에 제시문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한마디로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한대요. 이게 보편타당성이죠. 우선 그래서 미는 맞고요. 선도 생각해 봅시다. 선, 도덕적 선, 이제 옳은 행동 이런 거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미와 달리 선은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요 칸트의 예술론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좀 표시를 해보자면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 선이랑 이 미, 아름다운 것은 별개의 영역이지만 공통점을 가진다.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필기해주세요. 첫째,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한다. 그리고 둘째,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잘 생각해 주시면은 4번 쉽게 걸을 수 있었죠. 둘이 공통점이니까요. 4번 틀렸고요. 5번.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끼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위에 보시면 미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 혹은 동물이기만 한 존재가 아닌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인 인간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는 신이고요. 신이고요. 동물이기만 한 존재는 동물입니다. 신과 동물 다 아니고요. 미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적 즐거움은 동물도 신도 못 느끼고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정답 3번인 거 잡을 수 있었고요. 칸트의 예술론 문제 나오시면 제가 그린 이 벤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떠올리고 둘의 공통점이 뭔지 생각하시고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 의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원조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어떤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세계 시민 나왔고 고통을 막기 위해서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거 누구죠? 싱어입니다. 을 볼게요. 원조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 정식 구성원이 되어 스스로 정치적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누구죠? 롤스입니다. 이거는 질서정연이랑 고통받는 둘 다 키워드 나왔으니까 쉽게 푸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선지 볼게요. 갑.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싱어 입장에서 원조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원조 주체, 이익 고려해야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엄청난 걸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원조해야 하니까요. 그럼 원조 대상은요? 원조 대상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왜냐면 원조를 하는 거니까 원조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원조를 통해 모든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와야 한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인권 탄압 국가. 인권을 탄압한다는 거는 고통받는 사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통받는 사회 X라고 써주세요. 이제 인권 탄압한다? 제도가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룰스는 중요한 게 모든 제도가 안 갖춰져 있는 나라를 다 원조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거나 혹은 아예 법이 없는 무법국가 이런 데는 원조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습니다. 인권 탄압 혹은 무법국가, 공격력 있는 국가 이런 것들 선지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디귿 볼게요. 여전히 빈곤한 사회더라도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왜냐면 롤스의 원조 목적은 뭐죠?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빈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속 가난하더라도 체제가 갖춰졌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 하면은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고요. 리을 볼게요. 갑과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갑 볼게요. 갑 맞나요? 갑 맞습니다. 행복 증진. 공리주의니까 행복 높여야 돼요. 근데 맞나요? 이 틀렸네요. 왜 틀렸죠? 그렇죠.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행복 증진, 공리 증진 이런 게 아니라 체제 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 증진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정답은 1번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같이 봅시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묻는 문제고요. 적절한 것 고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캔하면서 한번 읽은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있으면 잡고 나서 아래쪽 선지 보면서 쟁점 찾으시면 됩니다. 볼게요. 최근 난치병을 치료하고 유전병의 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모두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갑은 체세포랑 생식 둘 다 질병 치료일 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볼게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니까 오케이. 근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에 영향 끼치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갑은 둘 다 되는데 을은 체세포는 되는데 생식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갈리네요. 갑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미래 세대에 예견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면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질환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는 완치할 수가 없어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기는 등 비치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 볼게요. 1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만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갑 맞나요? 갑 맞죠. 어디서 말했나요? 어떤 질환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완치할 수 없어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했으니까 갑 우선 맞고요. 을은요? 을도 맞습니다. 왜냐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을도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의료 행위도 허용될 수 없는가? 이건 둘 다 아니죠. 왜냐면 갑은 일단 생식이랑 체세포 둘 다 된다고 했고 을은 체세포 된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틀렸습니다. 3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는가? 갑 어떻게 생각하죠? 갑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었죠.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게 을도 맞아요. 4번 볼게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후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는가?
갑 어떻게 생각하죠? 미래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갑은 이렇게 생각 안 하네요. 을은요? 을도 여기 위에서 말했죠. 미래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번 볼게요.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는가?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가 뭐죠?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거는 허용될 수 있나요? 갑? 허용될 수 있고요. 을은요? 을은 체세포만 된다고 했으니까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거 쟁점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OX 치면서 푸시고 나서 OO나 XX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OX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6년 고3 7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문제풀이 진행해 봤고요. 몇몇 선지나 제시문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모든 선지 제가 푼 것처럼 잘 맞게 풀었는지 잘 분석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릴 사탐의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